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때리려면 천룡같이 한 사거리가 500km 넘는 미사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KF-21도 해외 시장에서 이런 애 대한 경쟁하려면 천룡이 핵심적인 무기예요. 지상에서 쏘는 버전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배에서 쏘는 버전으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개조 개발이 가능해요. 최근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천룡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내용을 전해주신다면요? 천룡은 KF-21에 사용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입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두 가지예요. 천룡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붙인 이 프로젝트명이고 방위사업청은 또 부르는 이름이 또 따로 있어요. 바로 이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 그래서 보통 장공지2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FA 오심에서 얼마 전에 시험 투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발사라는 개념은 투하한 다음에 유도탄에 있는 엔진이 작동을 하면서 아니면 혹은 추진차가 작동하면서 이제 비행해서 날아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FA 오심에서 떨궈서 날개를 펼쳐서 이제 활강해서 목표물에 다가가는 거. 그러니까 엔진을 작동시킨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미사일 안에 탄두도 없고 일종의 이제 계측 장비만 넣고 이 설계한 이 천룡이 정상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엔진은 키지 않았지만 활공을 해서 목표물에 떨어질 수 있는지 요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룡 같은 경우에는 체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체계 개발이 한 28년 정도에 이제 끝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몇 년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체계 개발의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진척이 됐고 추후에는 아마 이제 엔진도 장착을 하고 거기 마지막에 가서는 탄두도 넣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목표물에 비행해서 타격하는 것까지 아마 해볼 겁니다. 지금은 한 3분의 1 정도는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운용 가능성을 입증했는데 해외 반응은 어떤가요? 이전에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탐색 개발이라 해서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탐색 개발, 체계 개발로 국산 무기 개발 나누는데 탐색 개발은 일종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했을 때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탐색 개발에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체계 개발은 탐색 개발의 결과물을 가지고 구체화하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왜 천룡이 중요하냐?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KF-21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블록 1이 있고 블록 2가 있습니다. 이제 블록 1은 공중전만 하는 기능만 갖고 있어요. 블록 2는 다임무로 바뀌어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이런 걸로 바뀌어요. 정찰까지. 근데 이제 어디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때리려면 이렇게 천룡같이 한 사거리가 500km 넘는 미사일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따졌을 때 지금 경쟁 기종들, 경쟁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유럽의 라팔이라든가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스톰 섀도우, 그다음에 저기 타우러스, 스칼프 이지 뭐 이런 장거리 공대 유도탄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KF-21도 해외 시장에서 이런 에 대한 경쟁하려면 천룡이 핵심적인 무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이제 대북 억제를 위해서는 이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이용해서 유사시에는 북한을 중요 시설물을 때려야 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해서 개발을 하고 지금 이제 체계 개발 단계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KF-21과 연관돼서 해외에서 관심이 많죠. 그리고 이제 하나 잘 만들면 이런 장거리 공대지 유탄들은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KF-21에서 전투기용으로 공중에서 투하해서 날아가는 그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인데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 쏘는 버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배에서 쏘는 버전으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개조 개발이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나라도 나올 수 있겠죠. 천룡 좋은데 전투기에 달려고 하니까 전투기를 사야 되잖아. 비싸잖아. 대신에 우리는 좀 지상에서 쏠 수 있는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도 이제 개발이 가능하죠. 그러면 오히려 발사하는 플랫폼 가격이 확 떨어지겠죠. 전투기가 아니라 그러면 트럭에다 발사대 만드는 건 사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은 K방산 무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룡이 실제 KF-21에 탑재된다면 수출 판로가 더 확장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KF-21은 엄밀히 얘기해서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에요. 생존성을 보장하려면 이런 천룡처럼 500km 이상 날아가서 적의 중요 시설을 때릴 수 있는 이런 미사일이 있어야지 KF-21의 생존성이 많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KF-21 수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천룡이 실제 KF-21에 탑재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아마 28년 정도 개발을 이제 마무리할 것 같은데 천룡이 개발되면 장착되는 이 전투기는 KF-22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체계 개발 마지막 단계 KF-21에서 실제로 이제 발사하는 걸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제 그게 성공이 되면 KF-21에 장착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되면 이제 KF-21 나오는 시점에 아마 이제 천룡과 결합이 돼서 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F-21의 후속작 또는 후속 모델이 공개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KF-21을 만드는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KF-21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5세대 전투기라든가 이렇게 좀 변화를 줘서 좀 해외 수출하는 거를 좀 많이 타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국내 세미나에서 한번 공개가 됐는데 KF-21EX 수출형 버전을 한번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전에도 한번 보여준 적은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KF-21 잘 보시면 기체 밑에 보면 이제 반매립 형식으로 미사일이 반이 걸쳐져서 안으로 한 반 들어있고 밖에 반 정도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장착을 합니다. 근데 뭐 일설에 의하면은 이제 그 공간이 이제 내부 무장창, 이제 무장을 안으로 넣고 여닫으면서 미사일을 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조가 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개조해서 EX, KF-EX 모델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 나라들한테 좀 피드백을 받은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좋은데 우리가 원하는 건 좀 이제 한 2,000파운드, 한 1톤 되는 공대지 무장을 내부 무장창에 넣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KF-21은 사실 이제 전투기의 크기가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안에 그렇게 이제 큰 무장을 넣게 되면 어딘가 안에 공간이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건 보면 그래서 우리 공군에 잘 보시면 F-15K라고 있잖아요. 그 F-15K 잘 보면 동체 옆부분에 이렇게 뽀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컨퍼멀 탱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체에 붙이는 방식의 연료 탱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항속거리가 확 늘어나는데, 이번에 공개된 KF-21EX는 컨퍼멀 탱크, 연료 탱크를 좀 늘린 붙이는 방식의 이걸 사용해서 큰 무장을 달 수 있게끔 내부 공간을 좀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해외 국가에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공군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지금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국내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군이 생각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는 5.5세대 아니면 이제 6세대, 5세대, 6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KF-21을 개조해서 5세대 전투기로 가는 방안, 아니면 아예 새롭게 만드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제 엔진이에요. 이제 지금 이제 KF-21에 달린 엔진은 미국 G2사의 F414 400K 엔진인데, 그 엔진의 순수한 추력, 그거 이제 밀파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F414 400K 같은 경우에는 자료마다 좀 차이 있는데 뭐 13,000 이상 혹은 14,000 이상 파운드 급의 그런 추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F-35 같은 경우에 A형이나 C형 같은 경우에는 F-135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단발입니다. 엔진이 하나인데 얘는 이 단발 엔진이 한 32,000파운드 이상의 밀파워를 자랑을 해요. 우리 지금 생각해보시면 KF 달리는 거는 최대 뭐 14,000 뭐 이렇게 하면 한 28,000 아니면 26,000 단발인데 F-35에 달린 엔진이 지금 우리 쌍발보다 추력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좋으냐? 안에 무장이 들어가야 되고 외부 무장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항속거리 이런 거 생각해야 돼. 스텔스 성능을 갖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텔스 전파 흡수 재료 이런 것들을 기체에 적용하게 되면 전투기가 무거워져요. 할 수 없이 이제 추력이 큰 엔진을 달아야 돼요. 근데 단순히 추력만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연비도 좋아야겠죠. 그래서 F-35에 달린 엔진은 사실상 이제 5세대 엔진으로 많이 봅니다. 우리 지금 KF-에 달린 엔진은 4세대 전투기 엔진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특히 이제 미국은 5세대 전투기 엔진을 더 이상 해외에 면허 생산 권한을 주질 않아요. 지금 잘 보시면 우리 KF-에 달린 F-414 엔진은 국내에서 면허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미 정부나 업체나 5세대 엔진은 해외 면허 생산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전투기 만들려면 이게 당장 문제인 거죠. 엔진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때문에 일단 먼저 이제 엔진 먼저 추력을 한 3,000파운드 이상 키운, 지금 F-414 엔진보다 추력이 3,000파운드 이상 커진 그런 엔진을 국내 개발을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보통 이제 차세대 전투기 만들기 전에 한 10년 전에 엔진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 KF-21은 약간 예외로, 왜냐면 엔진 개발하고 공대공 무장,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를 해외 도입으로 한 거죠. 대신에 이제 기체, 전투기 기체와 항공 전자장비는 국내 개발을 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좀 엔진하고 무장 먼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소요 제기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소유재기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어떤 비품이나 이런 거 살 때 뭔가 서류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군이 한 2038년 정도면 지금 이제 한 160여 대의 F-16하고 F-16을 운영 중인데, 이걸 슬슬 그때쯤 되면 퇴역시키면서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 전투기 도입을 하기 전에 일단 소유 제기를 먼저 합니다. 이런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몇 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먼저 이제 합참에 소유 제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KF-21 블록2 조기 확보 방안이 의결되었는데 내용을 전해주신다면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서 KFC 블록2 이 확보 방안이 한 1년 정도 지금 땡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지금 KF-21의 경쟁 기종, 특히 이제 유럽 쪽 기종들을 보면, 뭐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 같은 거 보면, 처음에는 이제 공대공 임무만 하다가 전투기 이제 여러 가지 항공 전자장비 이런 제약들 때문에, 무장 또 체계 통합 제약들 때문에 대부분 처음에 그쪽 전투기들도 공대공 먼저 했어요. 그러다가 다목 쪽으로 넘어갔죠. 공대지, 공대함 넘어갔는데, 다목 쪽으로 넘어가면서 공대지, 공대함 이 무기를 통합하는 거를 빨리 할 수 있는 건 먼저 하면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약간 비슷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거 먼저 빨리 하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너무 끌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먼저 빨리빨리 보내자.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 중에 핵심은 이제 요번에 이제 태국 캄보디아 전쟁 때 KGGB가 굉장히 유명세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KF-21에 KGGB를 좀 먼저 달려는 것 같아요. KGGB는 우리 국산 항공무장이다 보니까 체계 통합이 가장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KGGB,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들어온 레이저 유도 폭탄, 뭐 이제 제이담, GPS 유도 폭탄, 그다음에 일반적인 항공 폭탄들, 유도 장치가 없는 뭐 각종 이제 멍텅구리 폭탄들도 그건 먼저 할 수도 있고. 근데 요번에 이제 빨리 한다는 걸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이제 항공 폭탄 플러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KGGB를 좀 먼저 KF-21에 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일단 천룡은 좀 이제 아직 시간이 걸려서 그건 좀 마지막에 할 것 같고, 그런 순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KF-21이 핵심 과업 중 하나인 공중급유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제 공중급유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국산 전투기 개발하면서 공중급유 시험을 한 거는 KF-21이 유일해요. 뭐 그전에 이제 우리가 TO-10이나 이제 고등훈련기인 TO-10이나 TA-50, FA-50 뭐 이런 거 했지만, 사실 여기에는 공중급유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KF-21은 만들면서부터 공중급유 기능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사실 준비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KF-21도 공중급유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핵심은 공중급유기가 중요해요. 근데 이런 공중급유를 우리 같은 경우는 분방식으로 해가지고 전투기 일종의 깔때기를 팍 꼽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물론 이제 전투기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공중급유기에서 여러 가지 전투기와 공중급유 해본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공군에서 쓰고 있는 공중급유기는 에어버스, 유럽의 에어버스에서 들여온 공중급유기예요. 이제 KC-330이라고 하는데, 시그너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공중급유기를 우리가 유럽 에어버스로부터 사오면서 절충 교육으로 이제 받아온 게 있습니다. 기술을 몇 개 받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KF-21 공중급유와 관련된 기술들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러 전투기랑 공중급유한 각종 데이터들을 우리한테 준 거거든요.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KF-21도 공중급유 테스트를 한 거죠.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지금은 이 공중급유 부분은 완벽하게 이제 클리어가 된 상황입니다. KF-21 전력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관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인도네시아와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지만, 약간 인도네시아는 이 KF-21을 좀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공동 개발하면서 뭐 분담금 문제도 많이 지금까지 사실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그때 이제 공동 개발에 합의하면서 전투기를 한 40여 대 정도 이제 사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좀 불확실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들리는 소식은 갑자기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제 들린 소식이기도 한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지금 안 내서 원래 계획은 KF-21 CJ 가운데 한 대를 인도네시아가 가져가야 돼요. 이 분담금을 안 내면서 이제 못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SNS 통해서 봤는데, 갑자기 인도네시아 쪽에서 그 CJ 가져가겠다, 그런 좀 이제 소문들이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인도네시아가 뭐 칸 전투기 사겠다, 뭐
여기 실제로 돈도 없어요, 인도네시아가. 라파를 몇 년 전에 한 40여 대 구매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만간 1호기가 인도네시아 공군 라팔 1호기가 인도가 될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공군에. 사실 이제 라팔 사느라 돈을 많이 써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차관 형식으로 지금 샀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당장 지금 인도네시아 공군이, 인도네시아 군이나 뭐 정부가 지금 추가로 KF-21을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추정키로는 인도네시아가 약간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부릅니다. IFX라고 부른대. 그래서 이제 뭐 연구개발 사업적인 걸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KF-21 수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은 어디인가요? 현재로서는 사실 어느 나라가 유력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수출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공군이 써야 돼요. 우리 공군이 한 5년 정도 써야 지금 관심 있는 국가들이 구매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돼요. 왜냐면 지금은 일단은 지금 양산에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시지기밖에 나온 게 없어서 이걸 가지고는 사실 구매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데이터가 없어요. 국내에 쓰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과거 우리가 이제 T-50 해외 수출했던 거 보면 보통 이제 공군에 배치가 되고 적어도 3년, 많게는 5년 정도 운용이 돼야 이제 각종 데이터가 쌓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이런 부분이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더라, 이런 점들이 쫙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은 시제기 단계다 보니까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관심이 있는 국가들은 뭐 UAE도 있고, 그다음에 필리핀도 좀 관심 있어 하고, 또 한 군데로는 이제 말레이시아, 뭐 동남아, 중동 국가들, 폴란드도 좀 관심 있어 하고, 우리 정부나 제작사인 뭐 한국항공우주사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블록 1 양산은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블록 2입니다. 블록 2가 사실 개발비도 블록 1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각종 무장 테스트도 해야 되고, 안 알려진 게 자동 지형 추적 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파를 쏴서 지형을 이렇게 읽은 다음에 등고선을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비행하는 기능들도 블록 2엔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블록 2와 관련된 새로운 파트너 국가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외에 지금 마케팅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도 와서 한번 타보고, UAE도 뭐 국방 차관이 타보고, 이런 게 사실은 이제 그런 블록 2의 일종의 파트너를 찾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추가로 주목할 만한 K 방산 소식을 전해주신다면요? 최근에 이제 주목할 만한 건 그거죠. 일단 지금 이제 CPSP라고 부르는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 사업. 저도 뉴스 보고 놀랐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만든 장보고 3 배치 2가 CPSP 캐나다 해군 잠수함 사업에 어떻게 보면 최종 2개에 들어갔어요. 지금 경쟁 상대가 독일의 TKMS, 하나오션의 장보고 3 배치 2가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최종 후보로 올라갔는데, 사실 이제 쟁쟁했던 후보들이 많았는데 다 떨어졌어요. 물론 독일도 굉장히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꼽혔지만, 근데 이제 독일이 지금 이제 제안한 잠수함은 아직은 실물이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뭐 이제 만들어요 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장보고 3 배치 2는 건조가 다 됐고 이제 진수식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 이거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왜냐면 이제 경쟁 상대인 독일은 아직은 실물 잠수함이 없고, 우리는 이제 실물이 있으니까. 근데 뭐 이제 저도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그래도 역시 이제 아직은 가능성이 반반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는 이제 실물 잠수함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경쟁에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최종 후보 2개가 선정이 됐고, 중요한 건 거기에 우리가 포함이 됐다는 거고. 근데 이게 사실 60조라는 얘기 해주셨지만, 이게 사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는 업체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 된 거예요. 국가 대표전을 해야 돼, 진짜. 왜냐면 60조 원이 이게 사실 캐나다 입장에서 작은 돈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수출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동반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제작사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정말 뛰어야 될 시간이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잘하면 정말 캐나다가 우리 국산 잠수함을 살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 독일 대비 지금 어차피 이제 가격이라든지 납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앞서 있는 상황이고, 성능도 사실 우리가 독일제에 비해서 크게 뒤처져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가 얼마만큼 띄워주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이고, 특히 이제 수출금융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가 만약에 우리 잠수함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도 아마 캐나다에 뭘 좀 사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방산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일반적인 사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충 교육 관련해서 캐나다와 어떻게 잘 딜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